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지명된 부분을 두고 삼권 분립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정 후보자는 한 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동탄 택지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색 국면 속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 동의안을 받아 총리에 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청문회장 밖은 총선 열기로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 대표가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해 마주 앉았는데요. 서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제시한 보수 재건 3대 원칙이 그 이유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제안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보수 야권이 대통합을 이뤄낼지 총선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여의도는 인재 영입으로 분주합니다. 각 당의 인재 영입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5명의 인재를 발표하며 각종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오늘 영입 인재 2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이후 2달 만인데요. 각 당에 합류한 새로운 얼굴들이 총선 승리의 열쇠가 돼줄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오후에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상황을 저희가 좀 요약해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다른 총리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장을 겪은 총리입니다. 네. 그 처신 자체가 국회 위상에 또 관련이 되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위상, 그다음에 전 의장과 관계된 모든 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볼 테고 지금부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처신하겠고요. 한마디. 네, 삼권 분립이 과연 그 격이 맞느냐 이 얘기는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정세균 후보자를 두고 의전상 서열이 2위에서 5위로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초기에 역시 예상대로 그 논란이 일었다가 정세균 후보자가 입법부 구성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는 송구하다. 다만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깨트리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 부분의 논란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지명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한 차례 우리 이 자리에서 토론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제 정세균 지명자가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지 인적인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의장을 했으면 그럼 영원한 의장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전직 의장, 현직 의장이 갑자기 총리로 오는 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지금도 참고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우려하시는 바,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처신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 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총리로서의 그런 오히려 이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와 국회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로의 이동 이 부분에 대한 격 문제. 이경수 부대변인은 어떻게 청문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역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그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권 분립에 대한 벽은 예전에 허물어졌거든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국무총리제라고 하는 어쩌면 내각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행정부 들어가 버리는 사태가 비일비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상권 분립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는 벌써 정치학계에서도 이미 다 낡은 이론이 돼 버렸어요. 예. 다만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격이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우리 선비들은 뭐 굶어 죽을지언정 뭐 남의 밥그릇을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뭐 얼어 죽을지언정 겹불을 쬐지 않는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선비로서의 격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예. 국회의장까지 지키신 분은 지금 뭐 문민정부 이래 역대 모든 국회의장들이 정계를 은퇴하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본인의 격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바로 직전, 그것도 아주 한 몇 대 전에 의장도 아니시고 바로 직전 국회의장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행정부의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지위를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의 어떤 전반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추구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옳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격적인 면에서 결국에는 부적격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경수 대변인도 그러시고 한국당이 반대가 심합니다. 좀 채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청문 상황들을 보면 뭐 검증의 논란이거나 이분이 총리로서의 적격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인 뭐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정세균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국회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검증은 다 끝나신 분이고 이제 새해 들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좀 서로 국회가 화합하고 일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좀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네. 그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좀 청문보고서 채택에 좀 협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만약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또 한편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해가지고 야당도 얻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총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의 총선 전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직전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자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정당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네. 상당수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뭐 정부가 하는 일에 뭐 발목을 잡거나 회방을 놓자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문보고 채택을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임명했단 말이죠. 예. 23번째에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문제는 이제 뭐 판단하실 할 거고 정세균 의장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의장 청문회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들인데 이것도 안 내셨어요. 그러면서 안 냈으면서 기껏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뭐 황교안 대표 총리할 때 뭐 그때도 안 냈지 않냐.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지금 정부를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 그리고 또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올바른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무작정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뭐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정당한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과는 달리 이제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표결, 얻어야죠. 민주당 예.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법안 중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여야의 또 표결이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4+1 협의와 한국당을 배제한 그런 논의 과정에서 큰 국회 잡음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총리의 어떤 그 인준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인영 대표하고 심재철 대표하고 며칠 전에 좀 만나서 회동도 했지만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유치원 3법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이견이 많이 그 이전에 검찰개혁법이라든지 선거법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과가 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안 되더라도 뭐 또 4+1 통해서 결국 의회에 다수의 의견이 이런 의견들을 모아진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특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저는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굉장히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은 뭐 너무나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또 다시 연계해서 총리 동의안 자체를 보이콧하거나든지 또 뭐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떤 스탠스, 어떤 카드를 내밀면서 임하게 될까요?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기 총리 인준 표결안에 불참하거나 그걸 보이콧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아마 정식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예요. 그게 분명히 의사표시거든요. 네. 그동안에 보이콧을 했던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였지 정당한 표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회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정정당당하게 참석해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박상혁 변호사님 주셨듯이 지금 현재 여소야대 형식상으로는 여소야대인데 예. 내용상으로 보면은 4+1이라고 하는 법률 공동체가 절대적인 다수를 예.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표결을 하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4월 총선에 얼마만큼 국민들의 선택할 때 보여질 때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마 그거는 아마 4월 총선에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 인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 전에 그럼 다시 만날까 했는데 역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패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제 처음 만나서 나온 반응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고 서로 간에 큰 뭐 이견이 없었다라는 좀 반응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는 뭐 그거는 대통령의 전적인 인사 그렇죠, 사항이죠.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정치력을 좀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개혁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히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좀 해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좀 전에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를 앞두고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네.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통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공지를 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적절하게 추미애 장관이 그럼 인사권을 좀 행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비틀기 하려고 하는 또는 일종의 검찰에서 뭐 패싱 논란 이 자체가 저는 과잉한 그동안의 검찰의 인사라든지 관행을 스스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저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속된 말로 방이 붙어봐야 알겠지만 인사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번 검찰 인사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수족, 오른팔 왼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인사가 될지 아니면 기존에 큰 폭이 없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인사가 될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께서 궁금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다 궁금합니다. 다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게 검찰청법 3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이게 이제 언제는 왜 이 법이 나왔냐면은 사실 2004년도에 그 강금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강경실 장관이 그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상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하니까 송광수 총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게 정식으로 항명이 이루어진 거죠. 네. 장관에 대해서 총장이 항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3.4조 1항이 제정이 됐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이제 검찰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검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총수인 총장의 의견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의하라는 뜻이에요. 예. 의견 듣는다 해가지고 뭐 얘기해? 난 나대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추미애 장관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반부부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박찬호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배성동. 예. 이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인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명목상은 승진 승진인데 형태로, 예. 뭐 한직인 고검장으로 뭐 발령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은 지금 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 일가족 사건, 그다음에 그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해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를 하더라도 이것도 정기 인사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하되 적어도 그와 같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의 원만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피해 나가는 형태 그리고 설사 인사를 하더라도 중립적인 인사가 오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인사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실제로 단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보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일반 저희 같은 국민이 볼 때는 그런 굳이 억지 인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총선이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오히려 그런 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인사는 아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상께도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뭐 조금 전에 거명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의 밑에 있는 스텝인 무슨 반부패 부장까지 누군지를 대부분 언론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부터 뭐 서초동 일가에서는 대규모 뭐 인사부에 대규모 사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다고 예. 제가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의 비틀어진 검찰의 인사, 검찰의 과대한 권력을 좀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 그다음에 검찰의 문민 통제 이런 정상적인 앞으로 검찰의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과감한 인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로 가보시면 총선을 3달여 정도 앞두고 보수 통합이 정말 큰 관심입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원래는 어제 유승민 의원의 보수 재건 3대 원칙을 뭔가 선언적인 느낌으로 긍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새로운 보수당인가요? 이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8분의 의원이 만드신 새로운 그 당에 네. 당에서 이제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게 3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이제 탄핵에 건너자 쉽게 해서 탄핵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책임론을 거론하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는 보수 혁신하자. 뭐 당연한 얘기죠. 보수 혁신 회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가 이제 새 집을 짓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한국당도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해체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아마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예. 근데 네. 지금 일각에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여진 대로 뭐 친박 의원들이 이걸 강하게 반대했다는 그런 것이 친박이 뭐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국고보조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은 새롭게 창당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선거에 대선 때 참여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생기거든요. 예. 만약에 이거를 허물게 되면은 당장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뭐 당을 허물고 이렇게 뭐 초등학교 애들 뭐 블럭 쌓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 그대로 두자 이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당대당 통합을 한 이후에 당명 정도를 바꾸는 네. 건 모르겠는데 마치 이걸 허물고 새로 짓자? 그러면은 선거 뭘로 치를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8분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8분이 들어올 때 이분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전부 다 보장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8분의 지역구에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장들이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가 특정 지역은 얘기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선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경선은 안 돼. 경선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들어가? 왜냐면 경선은 불리하잖아요. 일단 배신자 닉네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경선하면 되겠습니까? 당원 수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그렇기 차이가 때문에 있죠. 보장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깝깝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할 때 되면 경선하겠다라고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경선 안 하고 우리 8명 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다 해달라.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아마 통합은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합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이경수 대변인은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내비치셨는데 이 3대 조건 중에서 그 어떤 것 중에 뭐 이렇게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이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내일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이제 특히 보수 통합 이런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붙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경수 교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결국은 실제로는 공천권과 지분권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 함의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건전한 보수를 만든다거나 뭐 혁신 보수를 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좀 외향적인 얘기고요. 예. 시적에는 어떻게 지분과 공천권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뭐 한번 속사를 잘 드러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는 뭐 탄핵에 관한 건너는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앵커님 질문한 것처럼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핵심적인 또 문제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박 간별사들이 만들어낸 진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친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그 가볍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가면 같이 통합을 못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통합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해조정문다 그 감정의 골은 오히려 메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문제를 두고 개파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우리 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쳐지는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일정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진박 간별사들이라고 자처했던 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박 간별을 처음에 주장했던 최경환 의원 지금 거의 뭐 영화에 몸이 드셨죠. 네. 그 다음에 진박 간별에 거기에 돌격대장 역할하던 조원진 의원 밖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김무성 의원들이 일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홍준표 대표한테 그때 상당수 부분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좋지 않다. 아니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사과라도 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뭐 선거 때는 지게작대기도 다 필요한 법이다 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늘 얘기하는 것이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역사에 맡기자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 기본적인 생각인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그 주변 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 그럼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집니까?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일단 소통합이 먼저다. 소통합이라는 것은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 이쪽부터 소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합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처음 대통합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공화당까지 다 합치려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서는 유승민 쪽 들어오면 우리 안 하겠다 그러고 예. 유승민 쪽에서 그럴 때는 뭐 우리 공화당 뭐 과거와는 구원이 있지만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들어와서 탄핵이 뭐니 그러면은 깝깝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내부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뛰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가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이제 입장을 밝히셔서 정리가 다 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혁신 비서관이 새로 신설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담당관들, 소부장이나 방위산업이나 이런 담당관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도 물론 새로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총선 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많이 출마하는 것은 뭐 익히 많이 봐왔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좀 크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박상혁 변호사께 제가 여쭤보는 게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대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좀 출마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과거 정권 교체하기 전에 10년 정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네.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 분들이 자연스럽게 청와대에서 어떤 경력을 다시 국정 경험을 쌓고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을 너무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으로 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좀 심판을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할지가 또 다른 총선을 앞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황 대표는 험지 출마를 공언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또 험지 중에 험지를 간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게 과연 그 험지 중에 험지가 어디이냐, 승산이 있는 험지라는 곳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선 포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보수 통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수 통합에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내부 쪼개져 있는 그분들 네. 먼저 통합하시는 것이 먼저 그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자유한국당 걱정까지 해주시는 거 참 고맙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계시겠지만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예.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장 편한 데가 이제 종로 이제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로가 정치 1번지라 상징성도 있지만 성균관 대학교 출신인데 성균관 대학교가 유일하게 종로에 있다. 종로에 있는 유일한 네. 대학교가 성균관 대학교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고권도 주장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몇몇 언론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종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종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됐지만 그분이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예. 것이지 왜 종로에 출마한 거에다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종로 출마하는 것이 험지냐 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길 때는 재미있는 싸움이니까 구경하시는 분은 재미있겠지만 뭐 좀 검토 대상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경기도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한 번도 보수 출신이 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가는 것도 일종의 험지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선거에 매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 접전 지역에서 지원 지원 유세. 유세 요청이 들어오면은 자기 지역구에 매몰돼 가지고 지원 유세 못 가는 그런 당 대표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언론들이 볼 때는 자꾸 지역구 험지 출마하는 거지만 그것은 언론들이 부추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선거를 지휘할 당 대표가 매몰해서는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자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차라리 조금 저거 하더라도 편하게 지원해서 나갈 수 있는 비례대표. 다만 이제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도 앞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뒷번호를 바라보는 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소신도 밝히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나가는 이런 아마 제3의 길 형태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례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뒷번호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였죠.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인재 영입 명단에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으로 논란이 되자 결국 철회했죠. 그리고 나서 절치부심 심사숙고 끝에 새로운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북한 인권법 등의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법들이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선두에 우리 지성호 대표가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코치는 미투 1호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우리 많은 미투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영입한 두 분의 공통점은 용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 이후로 정말 침묵을 깨고 오랜만에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여당 쪽에서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인재 영입이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참신하고 기획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인재 영입 후에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영입한 지성호 씨와 지선호 씨하고 김은희 씨. 두 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키워드가 용기와 인권이라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당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막말, 여성 비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문제들을 만들어왔던 현직 의원들을 과감하게 공천 배제해야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재 영입의 의미가 되살아나지 그런 분들을 공천하면서 저런 분들 영입했다고 이렇게 미화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더 오히려 반발을 그리고 저분들이 들러리 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나 야나 똑같아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은 상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라는 그 시장에 좋은 상품을 많이 내보내야지 국민들께서 이제 보시고 지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정당들이 흥미 위주의 어떤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치
젊은 사람 20대면은 모든 것이 다 정의롭고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편견이랄까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저께 저기 그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그 소방관 예, 출신 오영- 그분 오영환 전 소방관이요. 예. 그분 당장 나오는 게 조국 장관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관행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도 그 시대를 동시에 살았는데 학부모가 저기 부모의 그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증명서를 저기 인턴 증명서를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대리 시험 쳐주고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만 오픈부부 해봤거든요. 네. 오픈부부란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는 능력, 그래서 자기 논리를 세우는 능력을 보자는 것이지 누구 도움을 받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마치 관행이었다? 난 30살짜리 그 저기 젊은 청년이 굉장히 정의로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거꾸로 70 먹은 그런 정말 다른 그런보다 훨씬 더 노예한 발언을 하고 상식 안 맞는 발언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정말 인재는 나이라든 그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야의 정말 전문가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없는 국회가 할 수 없는 아주 구석구석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젊다고 해서 그다음에 유명 인사 다시 말해서 스토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TV에 자주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 이런 분들이야말로 나중에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국회가 어떤 그런 유명 인사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조금은 짧게 더 붙이면요. 우리가 외국 얘기 많이 했습니까? 핀란드 얘기하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얘기하는데 네. 그분들은요. 18살 때부터 이미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치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20대 훈련 코스 봤습니까? 갑자기 TV에 조금 얼굴 비치면 해가지고 영입한다.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고 이런 것은 결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수 대변인의 좀 이번 총선 영입 과정에 대한 굉장히 좀 날선 발언으로 저는 들리는데 좀 비판적인 목소리였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좀 지금까지 좀 순조롭게 좀 이른바 좀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명을 많이 받고 화제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되는 인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왔는데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오영환 전 소방관의 어떤 그 발언이 글쎄요 이게 정말 그 속뜻이 이런 의미였는지 아니면 좀 이게 좀 과대 포장돼서 어떤 인재 영입의 의미를 좀 희석시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런 인재 영입 과정에 나름 순조로웠던 부분에 일종의 걸림돌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인재 영입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분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은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을 것인가를 굉장히 오래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 1년 전에 공천론을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당에서 굉장히 실세라는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 부원장이나 백원우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불출마 결정을 하면서 예. 굉장히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고 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결정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새로운 신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좀 계기들을 만들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도 네. 굉장히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 오영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있지만 네. 아직 이제 말씀 것처럼 이분이
정치 과정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고 이분을 영입한 것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달라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도 충분히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순항을 하리라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중동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대해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동의 이런 화약 앞으로 보복 공격 확전 가능성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중동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확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과 이란이 뭐 예를 들어 전쟁 상태까지 돌이게 된다면 전 세계에 미치는 그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를 전체 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한 뭐 정말 제3의 석유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태를 유의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국제사회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탄핵에 걸려 있죠. 그다음에 재선의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 카드가 뭐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애국심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갈까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플러스 지금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그렇죠, 파병 문제 문제. 계속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교민들 문제를 먼저 좀 안전하게 하는 네. 것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우리 지금 파병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 또 한미 동맹과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사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알면서도 잘 좀 원만하게 해결해서 한미 동맹도 깨지 않고 그러면서도 명분과 실리를 얻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참고해서 이번에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